안녕하세요. 제2회 팩트체크 주간 발표자로 참여하게 된 이하린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2021 청소년 팩트체크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목포 해인여고 3학년 팀의 대표자로서 이 자리에 섰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의 필터를 장착하는 것, 야 너도 할 수 있어 라는 제목으로 저희 팀은 어떤 생각의 필터를 선정했는지 그리고 그 필터를 어떻게 장착했는지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팩트체킹 과정을 대략적으로 나타내면 이 순서를 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팀을 꾸리고 그다음 어떤 대상을 검증할 것인지 그 검증 대상을 선정한 후에 그 검증 대상을 검증할 검증 도구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택한 검증 도구를 바탕으로 정보의 사실 여부를 밝힐 수 있는 근거를 수집하고 또 분석한 후에 최종적인 검증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추가적으로 이런 검증 과정을, 팩트체킹 과정을 하나의 영상으로 담아서 영상 제작까지의 활동을 거쳤습니다. 먼저 저희 팀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저희 팀은 팩트체킹을 처음 하는 친구들이 모였었고 또 그 팩트체킹 과정을 배우는 단계에 있었지만 이 팩트체크라는 것은 다인원이 아닌 소수의 인원 또는 혼자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팀은 시사 문제에 관심이 많고 또 환경을 사랑하는 5 친구들이 모여져서 꾸려졌습니다. 저희 5명은 모두 학교에서 사회 문제 탐구라는 공동교육과정 수업을 함께 들었는데요. 수업 시간에 조를 이루어서 코로나19와 함께 빠르게 확산되는 인포데믹 현상에 대해 탐구하면서 정보의 홍수 속에 휩쓸리지 않고 이 정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다룰 수 있을까 늘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팩트체크라는 것을 접하게 되었고 또 좋은 기회로 청소년 팩트체크 전국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팀이 꾸려지고 어떤 정보에 대한 사실 검증을 할 것인지 그 검증 대상을 선정해야 했습니다. 저희 팀이 세운 팩트체킹의 가장 큰 목표는 저희가 검증한 정보의 사실 여부가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가치 있는 정보를 선정하기 위해서 뉴스의 가치를 결정하는 6가지 척도를 따라서 이 검증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뉴스의 가치를 결정하는 6가지 요소에는 먼저 시의성이 있는데요. 시의성이란 얼마나 최근에 발생한 사건인가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이고 또 영향성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정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또 근접성은 정보 수용자의 입장에서 지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거리감이 얼마나 적은가를 고민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해외 사건보다는 국내 사건이 조금 더 이슈가 되고 우리의 심적으로 또 지리적으로 거리감이 적다는 점에서 이 근접성을 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저명성이 있는데요. 저명성이란 얼마나 유명인사와 관련되어 있는가. 우리가 뉴스를 보더라도 유명인사의 말이 항상 뉴스 첫 배너 아니 또 토픽으로 뜨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이 검증 대상이 얼마나 유명인사와 관련되어 있는가는 또 우리가 고려해야 할 중요한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기성이 있는데요. 얼마나 이상하고 또 신기한 정보인가, 사람들의 그런 시선을 확 끌 수 있는 정보인가를 생각해야 했었고 또 흥미성은 콘텐츠 자체가 얼마나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매력적인가 라는 점인데 이런 면에 있어서 신기성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제 선정 과정에서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왔어요. 배달의 민족, 배달 어플, 그 리뷰에 대한 팩트체크를 하자.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근거 없는 추측들을 팩트체크해보자 등등 여러 가지 주제들이 나왔는데 이 6척도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주제 선정의 적절성이 다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주제들 뿐이었어요. 그래서 팩트체킹을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검증 대상 선정 과정부터 굉장히 저희 팀은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우연한 기회로 저희 팀의 5명의 친구들의 마음에 쏙 드는 주제를 선정할 수 있었어요. 당시에 저희 학교는 탄소 중립 중점학교로 선정되어서 관련 교육과 활동들을 진행했고 또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에서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탄소 중립을 주제로 강연할 기회를 얻게 되어서 강연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하려고 이렇게 인터넷 쇼핑몰을 구경하던 중에 친환경 위생 장갑 그리고 친환경 플라스틱 컵 제품의 상세 설명에서 완전히 분해되는 생분해성 수지
100% 생분해라는 문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오염의 주범인 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선진 각국에서는 비분해성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하거나 생분해성 플라스틱 사용 의무화 규정이 강화되고 있으며, 또 우리나라도 그런 선진국의 추세에 발맞추어서 기존의 플라스틱을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대체하는 기술을 발전시켜 오고 있다는 것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과연 이러한 생분해 플라스틱을 정말 버리기만 하면 100% 자연분해가 될까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00%라는 워딩이 살짝 과장된 워딩은 아닐까? 또 고민하게 되었고, 직접 이런 사실에 대한 사실 여부를 검증해 보고자, 직접 알아보고자 저희가 팀을 꾸려서 이 주제에 대해서 팩트체킹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전에 언급한 그 뉴스의 가치를 결정하는 6가지 척도에 따라서 이렇게 그래프도 그려보았는데요. 팀원 모두가 납득할 만한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가 그려져서 저희는 결국 이 100% 생분해 플라스틱 사실일까를 팩트체크 주제로 이 100% 생분해라는 문구를 검증 대상으로 팩트체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검증 대상도 정해졌고, 이 검증 대상을 어떤 검증 도구를 통해 검증할 것인지 정해야 했는데요. 저희는 신뢰도, 즉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보고서, 간행물, 보도자료 등을 통해 검증에 필요한 내용들을 수집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거 수집하고 분석하는 단계에 다 달았는데요. 먼저 저희는 생분해 플라스틱이란 무엇인지 그 정의에 대해서 탐구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고, 이 생분해 플라스틱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시민단체 녹색연합의 보고서 플라스틱 이슈 리포트를 중점적으로 참고했는데요. 이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는 것은 사용 후 매립 등 퇴비화 조건에서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미생물에 의하여 생분해되는 플라스틱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 생분해성 수지 제품, 그러니까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법, 산업지원법 17조에 따라서 환경표지 인증을 받았거나 대상 제품별 인증 기준에 맞는 제품으로서 환경불량으로 정하는 제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추가로 생분해라는 것은 일정한 조건에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된다는 뜻이며, 제품의 생분해도 측정 기준은 퇴비화 조건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양을 측정해서 유기화합물인 플라스틱의 호기성 생분해도 및 붕괴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규정한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분해 플라스틱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었는데요. 이 생분해 플라스틱이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분해되는지 알기 위해 이 종류를 먼저 구분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생분해 플라스틱은 PLA, TPS, PHA, AP, CA 등의 천연물계와 PBS, PES, PBA, PCL, PBAT 등의 석유계로 나뉘는데, 이 천연물계는 바이오매스를 50%에서 70% 정도 함량하고 있고, 천연물계와 석유계 모두 미생물 분해를 시작으로 6개월 동안 90% 이상 분해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시민단체의 그 보고서 플라스틱 이슈 리포트에 따라서 이렇게 표로도 한번 정리해보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으로 이 생분해 플라스틱이 어떤 조건에서 분해되는지, 자연환경에서 정말로 분해될 수 있을지 그 분해 조건을 따져보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그 플라스틱 이슈 리포트라는 보고서에서 생분해성 플라스틱과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이 항상 쉽게 분해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찾아보자 일부는 자외선 또는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에 노출되어야 하고, 또 일부 조건에서는 분해하는 데 여전히 수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정보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 조각이나 독성 잔여물이 남을 수 있으며 이는 퇴비화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보고 조금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분야에 계시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고 싶어서 목포대학교 토양오염 및 폐기물 처리 분야 김은정 교수님에게 자문을 구해서 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답변 내용으로는 자연 상태에서 생분해 플라스틱을 묻었을 때 100% 생분해가 될 수 있는가를 문의했을 때,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표준화된 온도, 습도, 산소 농도와 같은 환경 조건에서 분해 여부에 따라 생분해성으로 인정이 되는데, 환경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 분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생분해가 100%
분해될지 여부는 조건에 따라 다르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자 UN 환경계획 2015년 보도 자료 또한 찾아봤는데요. UN 환경계획은 2015년 11월에 생분해 플라스틱 이용이 늘어도 환경오염은 크게 줄지 않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생분해 플라스틱은 기온이 50도가 넘어야 분해되는데 자연환경에서는 기온 50도를 넘는 상황이 매우 드물다라고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세 공통된 세 검증 도구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이런 환경 조건에 따라서 그 생분해 플라스틱이 분해될 수 있는 조건은 매우 까다롭다라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다면 이 생분해 플라스틱의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또 매립 환경에 따라서 그 분해 정도가 다르지 않을까? 혹시나 자연환경에서 분해될 수 있는 그런 생분해 플라스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아일랜드 더블린 대학교 연구팀의 연구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더블린 대학교 연구팀이 6종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그리고 그것의 혼합물들을 가정, 산업용 처리시설, 토양, 담수, 해수 등의 환경에서 각각 처리하여 분해에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한 결과 산업용 처리시설에서는 모든 플라스틱이 분해되었으나 담수와 해수에서는 2종의 플라스틱, PHB와 TPS만이 실험 기간 내에 완전히 분해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도 종류에 따라 분해 정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이를 통해서 가정에서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완전히 분해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저희의 생각을 조금 더 확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검증 대상으로 선정된 문구가 명시된 제품인 컵과 장갑 등 실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는 소재인 그 PLA의 경우에는 높은 온도에서 작동하는 산업용 처리시설에서는 분해되었으나 실온에서는 쉽게 분해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PLA와 PCL을 혼합해 사용할 경우에는 가정에서의 퇴비와 같은 환경에서도 분해가 가능하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찾아보았을 때 저희가 검증 대상으로 선정한 문구가 명시된 이 컵과 장갑은 PCL이 혼합된 경우가 아닌 PLA와 다른 제품이 혼합된 경우로 가정에서는 쉽게 분해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문구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그런 결론에 조금 더 무게가 실어졌습니다. 또한 생분해 플라스틱의 자연환경 분해도 또한 찾아보았는데요. 영국 폴리머스 대학의 해양환경학자인 이모젠 네퍼 박사는 2019년 6월 생분해 플라스틱의 자연환경 분해도에 관한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만든 비닐봉지를 땅에 매립하거나 바다의 유기 그리고 공기 중 노출된 세 가지 조건으로 구분해 처리한 다음에 3년 후에 그 분해 상태를 확인했는데요.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만든 비닐봉지는 3년이 지나도 땅속에서 썩지 않고 원형을 그대로 유지했으며 3년이 지나도 땅속에서 썩지 않고 원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해양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는데요. 공기 중에 방치된 제품은 새 제품과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손상이 적다는 것을 이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위의 그림을 보시면 알다시피 홈 컴포지팅에서 PCL은 분해가 되는 반면에 PLA는 분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 또한 그림으로써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PLA로 만들어진 그런 생분해 플라스틱의 제품이 가정에서는 자연환경에서 분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혹시라도 이 PLA 제품을 분해할 수 있는 산업용 처리시설이 있을까? 그 여부가 궁금해졌고 목포대학교 토양오염 및 폐기물 처리 분야 김은정 교수님께 한 번 더 자문해 이 시설의 여부 및 현황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생분해 플라스틱 분해 처리 시설의 여부 및 현황 질문에 대해서 생분해 플라스틱 처리 시설 및 현황은 아직까지 국내에 생분해 플라스틱만을 위한 처리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답변을 받아서 국내에는 아직 그런 생분해 플라스틱을 완전히 분해할 수 있는 처리 시설마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가 도출한 검증 결과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생분해 플라스틱은 생분해성의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만 정의될 수 있는 조건이 있으며 또 이모젠 네퍼의 연구와 아일랜드 더블린 대학교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서 비닐봉지 등 일상에서 주로 쓰이는 플라스틱 소재 PLA는 산업용 처리시설이 아닌 실온에서는 분해가 쉽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검증 대상으로 선정한 문구가 명시된 제품은 컵과 장갑으로 PLA 소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정에서 처리했을 때 100% 완전 분해는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산업용 처리시설에서는 분해가 되긴 한데 목포대학교 김은정 교수님께 자문한 결과 국내에 생분해 플라스틱만을 위한 처리시설이 따로 갖춰져 있지 않으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완전 분해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산업용 처리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면 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 검증 결과에 대해서 절반의 사실이라고도 할 수 있었지만 저희가 검증 대상으로 선정한 문구는 생분해 플라스틱의 100% 분해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100% 완전히 분해라는 문구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지어서 저희는 최종적으로 사실이 아님을 검증 결과로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추가로 저희가 그 팩트 체킹을 목표할 때 이런 팩트 정보의 사실 여부가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했기 때문에 이를 영상으로 제작하는 활동까지 거쳤는데요. 생분해 플라스틱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생분해 플라스틱이라는 그 주제를 팩트 체킹 검증 대상으로 선정하기까지의 과정과 팩트체크 과정, 그리고 검증 결과 도출까지 과정을 하나의 영상, 드라마 형태로 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영상의 마지막에 이런 문구를 삽입했는데요. 생각의 필터를 장착하자. 이거는 저희가 팩트체크 대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점입니다. 이런 허위 정보를 생산해내는 생산자의 잘못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런 허위 정보를 걸러내야 하는 수용자의 태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가짜 뉴스를 걸러내는 필터를 장착하지 않으면 이런 올바르지 않은, 좋지 않은 정보들이 마구 내 생각을 통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해 이런 생각에 필터를 장착하자라는 문구를 저희 영상의 핵심 문구로 선정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마치면서 이 팩트체크 대회를 처음 준비하려고 했을 때 느꼈던 감정들을 함께 말해보고 싶어요. 저희가 이 팩트체킹 과정을 처음 시작할 때 SNU 팩트체크 사이트를 참고를 했었는데 이 SNU 팩트체크 사이트는 보다 좀 전문적이고 대학생 분들의 그런 고차원적인 사고를 거친 팩트체크 결과를 보다 보니까 우리는 고등학생일 뿐인데 이런 팩트체킹 과정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우리가 과연 신뢰도 있고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팩트체킹 과정을 하나하나 배우고 친구들과 함께 머리를 싸매면서 같이 연구해 나가면서 팩트체킹 과정이라는 것이 전혀 어렵지만은 않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몇 가지의 연구나 아니면 조금의 인터뷰를 하는 등 조금의 시간을 노력을 들이면 충분히 그 사실 여부를 밝혀낼 수 있는 그런 간단하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팩트체크에 관심은 있지만 선뜻 해보기 어려워하는 청소년들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